네. 유치권 좀 보겠습니다. 430, 431페이지 담보물권의 특성 부분은 이제 각자 챙겨서 봐주세요. 뭐 이런 통일성 설명 직접 출제 사항 아니라서 이제 수업은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432페이지 유치권인데, 뭐 공사대금 같은 거 받기 위해서 점유를 하면서 버티는 뭐 이런 권리였습니다. 자, 여기 필요한 거 좀 보고 판례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433페이지 가시면은, 자,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라서 부종성 있습니다. 수반성 있고 불가분성 있는데, 자, 우선 변제권 없는 물건이라서 물상대위성 없죠? 그래서 자, 물건 자체를 들고 버티는 것만 강력하지 그 뭐 화재로 없어졌을 때 물상대위하고 이런 게 유치권에서는 안 됩니다. 자, 그거는 항상 체크돼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유치권의 성립요건 이게 중요하다 그랬었는데, 자, 일단 1월달에 했던 거 좀 확인해 보면서 판례 나오면 추가하겠습니다. 자, 일단 괄호 1번에 타인 소유물이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3자 소유, 채무자 소유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채권자 소유는 안 돼요. 채권자 소유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페이지 248페이지 쓰라 그랬죠. 그래서 248페이지 쪽에 가면은 도급계약 얘기 관련해서 뭐 완성된 신축 건물 완성했을 때 그게 수급인 소유일 때는 유치권이 안 되고 도급인 소유일 때는 유치권이 되고 이런 판례들이 있으니까, 자, 다른 거보다 신축 도급계약에서는 그게 누구 소유물인지 잘 보고 공사업자 소유물일 때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자, 그런 거 하나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 됩니다. 우리 제한물권 중에 동산, 부동산 다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의해서 보시고, 여기는 판례는 없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434페이지 쪽에 꼭대기 판례. 자, 제목에다만 표시할게요. 자, 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요. 자, 그러면 형어펜으로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렇게 두 개 찍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건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짓다 말아갖고 건물이 없는 거예요. 기둥, 지붕, 주벽도 안 생긴 거예요, 지금. 자, 이러면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유치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유치권 못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밑에 내려가서 결론관계인데, 우리 1월 달에는 비용상환 청구권이랑 공사대금 두 개를 형업편 쳐놨었어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변경목에 있는 채권이고, 그 밑에 있는 판례도 공사대금 채권 얘기니까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판례 밑에 니은번, 자, 니은번에다가 자, 제목 부분에 뭐 밑줄 내지 형합편 해놓겠습니다.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자, 그리고 그 옆에 메모를 좀 할게요. 일단 이거는 결론관계 인정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결론관계 인정이라고 쓰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A번하고 B번이 무슨 설명처럼 써 있는데 그거 보고 저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X 쳐버릴게요. A, B 둘 다 X 쳐버리고, 자, 그걸 대신해서 이 판례 원문이 앞쪽에 숨어 있어요. 자, 한 페이지 앞으로 가시면은, 자, 아까 433페이지 꼭대기에 뭐 법정담보물권 설명하면서 나왔던 내용, 니은번 둘째 줄에 보면 12세대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판례 원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 별표 쳐놓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 12세대 공사를 수급받은 자가 공사를 완성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중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자, 형화편으로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 이라고 찍어놓은 다음에, 유치권은 점유하는 한 세대 공사대금뿐 아니라 12세대 공사대금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한다. 이랬네요. 자, 그럼 이제 형화편으로 공사대금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칠판 보세요. 나오면 사례로도 나올 수 있는 거라 좀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자, 다세대 주택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사건은 12세대인데 제가 다 못 그리니까 몇 개만 그리겠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실제 사건에서 창호 공사를 의뢰를 했어요. 한 6세대만 그릴게요. 자, 3층짜리 연립 다세대 뭐 이런 겁니다. 자, 시험에 창호 공사라고 출제한 시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알아두시는데, 창문 확장 공사, 발코니 확장 공사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유리 깔고 이렇게 베란다 확장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걸 했는데, 근데 자, 이 사람 공사대금
채권이 한 집당 1,000만 원씩 지금 6세대 들어간 거예요. 실제 판례에서는 12세대 들어간 거고. 근데 이제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비를 안 주니까 그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201호 여기 한 칸을 한 세대만 점유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저거만 해도 6천만 원은 충분히 담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하는데 뭐 되는 건 되는 거고요. 되는 건 되는 건데 뭐 변경관계 있고 다 문제 없으니까 되는 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럼 갑이 주장하기를 변경관계 있는 채권만 유치권이 되니까 201호 공사대금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 자 아니 6천만 원을 다 줘야지 나가지 그랬더니 나머지 5천만 원은 다른 집 공사대금인데 그건 점유를 안 했으니까 너는 유치권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유치권은 채권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하고 대법원에 갔어요. 자 이거 얼마 줘야 돼? 6천만 원 다 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뒤에서 밑줄 쳤던 표현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된 채권 즉 같은 공사에서 발생된 채권 그죠? 같은 공사에서 발생된 채권은 변경관계 인정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실관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좀 이따 보면은 유치권이 변경관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자 함부로 변경관계 인정하면 유치권이 힘이 너무 센 관계로 여기 피해자들이 막 엄청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물건의 직접 변경관계 있는 것만 인정하지 웬만하면 인정 안 하려는 태도를 많이 보이는 측면인 건데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변경관계가 확장됐어요. 그래서 201호랑 상관없는 채권들까지 포함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안 하면 다음번에 우리 공사를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전체 다 점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꼴랑 6천만 원 때문에 이거 한 집당 3억씩 계산해 보면은 18억짜리 건물을 프랜카드 걸어놓고 접근하면 다 죽여버릴 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 형식 논리로 그 집 공사대금만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6천만 원 가지고 3억짜리 담보로 묶어놓고 있는 것도 그것도 사실 좀 살짝 과하다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근데 전체에 대해서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하나만 점유를 해도 채권은 다 받을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게 종국적으로는 유치권이 너무 커지지 않게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 같아갖고 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되려 유치권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점유를 해도 채권은 전부 다 같은 공사에서 발생되고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케이스라 한 번은 내지 했었는데 안 내고 건 10년 가까이 오다가 결국은 이제 재작년인가 이거를 사례 출제를 결국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때 되면 분명 오게 돼 있는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한두 번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사에서 발생된 채권 총액을 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대비용으로 알아주시고 자, 뒤로 갑니다. 자 435페이지 결령관계 부정되는 채권들 우리 1월 달에는 보증금 정도 했었죠? 이제 추가로 더 볼 건데 형광펜 이제 손에 드세요. 자 1번 판례 밑줄 친 부분에 임대차 보증금 마련 청구권 일단 형광펜 쳐놓습니다. 이거 결령관계 없죠? 그죠? 그거 1월 달에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2번 판례는 그냥 참고 이렇게 써놓고 버립니다. 자 그럼 잠깐 소개만 드릴게요. 거기 보면 손해배상 채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웃집 걔가 나를 물었어요. 그러면 걔 주인한테 치료비 받아야 되죠. 치료비 줄 때까지 걔 묶어놓고 유치권 해도 됩니다. 그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된 손해배상 채권도 결령관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시험범위랑 일단 안 맞고 결정적으로 출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 판례는 그냥 그렇게 듣고 치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 3번의 권리금 밑줄 부분에 권리금 형광펜. 자 보증금이 안 되면 권리금도 안 되겠죠? 유치권이 안 돼. 우리 유치권 되려면 물건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권리금은 다음 사람한테 받는 돈이고 이거 잠깐 해결을 해보면 자 인테리어를 바짝 많이 하면 권리금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인테리어 비용은 권리금이 아니라 유익비. 그러니까 지금 항목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야지 권리금이라고 하면 인테리어 한 것 때문에 다음 사람한테 받을 돈 개념이 돼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유치권은 안 돼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 자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채권으로 하면 그건 유치권이 되는데 권리금은 분명히 건물에 들어간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사람한테 받을 돈이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4, 5, 6, 7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형광펜으로 하나씩 찍어 놓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경우에 부속물 대금 채권, 형합편으로 부속물 대금 채권. 그리고 5번에 계약 명의 신탁의 신탁자가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에서 매매대금, 형합편. 자, 6번의 밑줄 부분에 갑의 건축 자재대금 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형합편으로 매매대금. 그리고 7번에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또 매매대금이네? 또 매매대금. 형합편 쳐놓고요. 자, 그리고 자, 7번 판례 제일 끝에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형합편 쳐놓습니다. 특히 이 7번 판례는 좀 잘 보면 매수인이나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7번만 별표를 따로 쳐놓습니다. 어차피 다 매매대금이긴 한데 지금 제가 볼 때 7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복합 문제로 이어질 예정이라서 나중에 또 추가될 것도 있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그럼 일단 자, 이 진행 경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매매대금 가지고 유치권이 되는지에 관해서 옛날부터 논란이 많아요. 학자들 사이 연구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까지 한 건도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매매대금으로 유치권 안 된다. 이거는 키워드로 좀 외워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잠깐 쭉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건물을 너무 작다. 건물을 임대차로 빌렸는데 이렇게 갑소유 건물을 우리 임대차로 빌렸는데 근데 여기에 에어컨을 부속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 나온 에어컨.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을소유잖아요. 에어컨이. 근데 임대차 끝나면 이거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해갖고 갚을 때 팔고 가잖아, 이거. 그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전세권이야, 임대차에. 자, 그러면은 이 에어컨 값, 그러면은 이거 매매대금이잖아. 그죠? 자, 근데 그 매매대금 안 준다고 이걸로 을이 유치권 할 수 있겠냐는 건데,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제 이게 지금 처음 얘기였어요. 옛날 얘기 판례. 자, 왜? 자, 에어컨에다가 돈을 들인 게 아니잖아. 에어컨 주고 받는 돈이지. 그러니까 물건에 들어간 돈이 아니고, 자, 에어컨 때문에 뭐 건물을 유치권 하려고 하면, 그럼 또 그것도 안 되는 게, 지금 건물 임대차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어컨은 팔려고 그러는데 돈 안 주면, 그러면 안 팔면 되지. 안 팔면 돼. 안 팔면 되는 건데, 자, 안 팔면 되는 거를, 그거를 매매대금 안 준다고 계속 그 집에서 살아버리는 건 이거는 과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자, 매매대금은 물건에 들어간 돈이라고 유치권 할 상황이 아니고, 개념 자체가, 자, 매매를 할 때 물건을 주면 거기에 돈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죠? 물건을 주고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된다. 근데 자,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약명의 신탁. 계약명의 신탁이라면 요렇게는 계약 안 하고 갑이 을한테 준 돈으로 가서 매매도 하고 등기도 받고 이게 계약명의 신탁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이제 계약 명의신탁인데 우리 계약 명의신탁에서 배워보면 이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면서 등기는 받을 수 없지만 이 돈 이거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매매대금이잖아요. 그래서 매매대금 그러면은 자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 이걸로 유치권 할 수 있겠냐는 건데 갑이 이거 안 된다. 왜? 자, 그 돈이 지금 땅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 을에게 줬고 병에게 갔죠. 사람에게 들어간 돈이잖아. 이게 자꾸 땅에다가 돈 넣은 것처럼 얘기하지 마. 그 땅 때문에 돈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매매대금이 토지에 돈을 넣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거는 사람한테 준 돈이지 무슨 땅에 준 돈이야. 그게. 그렇잖아.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복토를 했다든가 토지에다가 뭘 돈을 써가지고 뭘 무슨 뭐 구덩이를 팠다든가 이런 거면은 뭐 비용 상환 청구권이 할 텐데 토지 가격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유치권이 안 된다는 판례가 선고되면서 종전에는 이걸로만 출제하다가 이 판례 나오면서 출제를 한 이걸로 각종 시험 다 합치면 한 7, 8번 했어요. 우리 시험 2번 했고요. 자, 그러니까 매매대금 얘기 나올 때마다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012년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재건축 조합이 신축을 의뢰를 했는데 얘가 이제 건설회사예요.
건설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재를 산단 말이에요. 자재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건물 짓겠죠? 뭐 이렇게 무슨 얘는 이제 자재 판매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멘트 팔고 뭐 이렇게 플라스틱 팔고 뭐 이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조합 소유에 이제 무슨 뭐 건물이 하나 생긴 모양인데 자 그러면 갑소유 건물인데 공사비를 안 주니까 유치권을 한다 그러면 유치권 누가 해야 돼요? 자 공사대금 받을 얘가 가서 유치권을 할 수는 있겠지. 걔는 공사대금 건물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자 얘가 가서 지금 유치권을 하겠다고 하면서 야 너는 왜 왔냐? 그랬더니 나 저기 아직 얘한테 매매대금 못 받았어. 자, 이렇게 자 얘한테 매매대금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걸 못 받았어. 자 유치권 돼야 한대요? 가입만 원. 자 너는 건물에다가 돈을 넣은 게 아니고 우리한테다가 자재를 팔았잖아. 그러면 둘이서 해결을 해야지. 우리 회사 시멘트가 건물에 붙어 있는데, 야, 그건 뭐 플라스틱 회사에 뭐 전기 회사 뭐 깃발 한 30개씩 꽂고, 야, 이씨. 그게 아니지. 자, 그냥 팔았잖아. 너는 매매대금이잖아. 유치권 하지 말고 너는 을이랑 해결하고, 그리고, 자, 을만 여기다 직접 돈 넣은 사람이잖아요. 얘만 유치권 하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계속 매매대금이죠? 얘도 선고유예 우리 시험만 2번, 타 시험까지 한 또한 10번. 그러니까 매매대금 소리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 이거 한 6번, 이거는 2번, 이거 2번 이게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게 7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7번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보세요. 딴 거는 약간 시험 범위 벗어나거나 막 복합 문제 형태로 갔는데 얘는 순수 매매예요. 잘 보시면 그죠? 시험 범위 하나도 안 초과됐고 완전 그냥 단순 매매예요. 그리고 잘 보면 소유권 넘어가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그래도 생각은 있었는지 점유는 하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돈을 안 주니까. 이걸로 지금 유치권을 해보려는 건데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매매대금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유치권은 안 되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은 됩니다. 쌍무계약이라 돈 안 주면 점유 안 준다 해도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재판을 잘못한 거냐? 그게 아니고 이게 제3자에게 유치권 못한다. 아까 그 끝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등기가 실제로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소유권 어디 있어요? 매수인이고 소유권 갔으니까 소유권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소유권 있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 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갑 보고 빨리 집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갑은 매매대금을 아직 못 받았지만 줘야 돼. 이거를 한번 안 당해보려고 유치권으로 버텨보려 했는데 동시이행항변권은 을한테는 버틸 수 있지만 병하고는 계약관계가 없어서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자, 이거 유치권으로 버틸려고 했는데 유치권은 아무 채권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케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당장은 유치권이지만은 자, 아까 동시이행항변권 얘기 나왔죠? 물권적 청구권 나오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는 을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 제3자가 등기를 가져가 버린 이런 케이스라서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일단 들어만 두세요. 자, 완전 복합 짬뽕 문제 난이도 상급 굉장히 좋은 문제가 나옵니다. 얘네들하고는 급이 다르게 낼 게 많아요. 근데 아직 미출제 상태예요. 그리고 타 시험은 이미 출제가 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나간 것 중에 뭐 좋은 판례들 물론 제가 가르쳐 드리지만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분명히 나올 판례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한두 개 더 맞춰야지 남들 떨어질 때 붙는 사람 되는 거지. 이런 거 준비 안 돼 있으면은 이제 또 하나 차이, 두 개 차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주력적으로 할 거고 어차피 이게 되면 저쪽은 자동 다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매매대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요건 좀 자세히 나중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3번에 자, 우리 1월달에 제목만 밑줄 쳐놨었는데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는 결령관계 없어도 돼요.
자, 오늘은 그 밑에다가 밑줄을 좀 추가해 놓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자,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할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답니다. 자, 그럼 밑줄 쳐놓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론관계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판례 문장이니까 자주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자, 요거는 뜻만 알면 되니까 보겠습니다. 자, 채권하고 점유가 동시에 따닥 생기면 더 좋겠지. 유치권 하려면 둘 다 필요하니까. 자, 근데 채권은 1월 달에 생겼고 점유는 5월 달에 이렇게 되더라도 유치권은 가능하다. 자, 왜? 두 개가 관련성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보통 자, 점유가 먼저 생기고 채권이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해요. 자, 보통 이제 공사를 하다 보거나 뭐 수리를 하다 보면 점유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공사가 끝나면 채권이 생기죠.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다면 순서가 거꾸로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가 생기더라도 불법만 아니면 얼마든지 유치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로 생기는 건 괜찮다는 건데 하나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는 이래도 유치권이 가능하고 이래도 유치권이 가능하긴 한데 그럼 유치권이 생긴 게 언제냐 시점을 물어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죠?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언제 생겨요? 이거 무조건 5월이에요. 5월. 둘 다 갖춰졌을 때. 자, 그래서 자, 채권이 먼저 생기든 점유가 먼저 생기든 둘 다 갖추어졌을 때 기준으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어렵고 하진 않을 거고 따로 생기는 건 괜찮은데 둘 다 있기는 해야 됩니다. 성립 시점이 다 갖추어질 때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밑으로 가보면 이제 변제기에 있을 것 했는데 자, 변제기는 성립 요건이지 실행 요건이 아니다. 자, 그 정도 체크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 점유 관련해서 직접 간접 다 괜찮은데 적법 확인이 해야 된다 해서 불법 점유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입증 책임 판례는 밑줄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점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 주장 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형화편으로 상대방 당사자 주장 증명이 있어야 된다 찍어 놓고요. 자, 한 번 내고 말 줄 알았는데 뭐 계속 내더라고요. 근데 나오면은 쉬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체크해 둡니다. 자, 앞에 보세요.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죠. 무조건 필수 요소잖아요. 그러면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다 추정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권한도 없는데 점유를 한 건지 권한이 없는 걸 알면서 점유를 한 건지 모르고 점유를 한 건지 이런 거는 선의 악의 문제네? 선의 악의 문제잖아요. 그죠? 자, 남의 집에 불법 점유를 한 건지 합법 점유를 한 건지 불법인데 불법인 걸 모르고 그랬는지 알고 그랬는지 이거 지금 선의 악의 문제잖아요. 선의 악의. 불법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 그러면은 점유자는 선의 추정이에요, 악의 추정이에요? 선의 추정. 그럼 이 사람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문제가 되면 판사는 선의 추정하겠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지. 상대방이 너 인마 알고 그랬지 이렇게 입증하는 거지.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를 통해서 온갖 추정 다 받아요. 자, 그러면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봐두세요. 예,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판례 가서, 자, 요거는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밑줄 부분에, 그 판례 부분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가 없죠? 괜찮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판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정 등에 비추어 뒤에 형화편 쳐놨습니다. 자,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의 경우에는 유치권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자,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 이 상태로는 유치권이 안 돼요.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사례 같은 거 할 때 또 설명드릴 텐데 당연한 거예요. 자, 채무자가 무슨 말이에요? 공사대금 낼 사람, 직접 점유자는 그 물건 들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돈 낼 놈이 들고 갔다 소리예요 지금. 얘 돌아와요, 안 돌아와? 얘 안 돌아와. 지금 사기당했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실제 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가 사기꾼이에요. 차를 끌고 정비업소에 들어갑니다.
차가 작살이 났으니까 고쳐주세요 해갖고 수리비가 견적이 몇백이 나왔어요. 뭐가 500만 원 나왔다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자 공사 정비소 사장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그 차 정비가 끝났는데 돈을 지금 제가 500을 내야 되는데 그 차를 저한테 빌려준 걸로 계약서를 제가 써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임대료를 렌탈료를 내야 되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을 해드리면은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500만 원이면 이제 50일 정도까지를 쓰면 정산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장님은 저한테 빌려준 거라 간접점유자고 그리고 제가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니까 사장님은 간접점유를 통해서 유치권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렌탈료 500만 원을 다 낼 때까지 사장님 유치권 하고 계시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차는 제가 끌고 갈게요. 하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갔어요. 돌아올까요? 자, 이 지금 정비소 사장 지금 머릿속에서 이거 맞나? 유치권 간접점유 근데 이게 다 헛짓이야. 왜? 저 멀리 떠나가는 차를 바라보면서 난 유치권 하는 건가 본데? 이 뭐? 아니 돈 낼 놈이 끌고 간 차를 돌아오냐고 걔가. 이거는 바보짓 한 거예요 지금. 유치권은 끝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기당했어 지금. 그래서 자, 이렇게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스스로 지금 점유를 줘버렸어요 이거는. 자,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자, 제가 차를 그렇게 맡기면서 그러면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쟤한테 빌려주고 임대료 하루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500만 원 다 받으실 때까지 유치권 하시다가 그거 다 받으시면 그때 저 차 주셔야 돼요. 이거는 말이 되지. 이거는 말이 되지. 근데 채무자가 끌고 가면 이게 뭐가 돼? 이게 지금 뭐야? 이거 대법원 판례야 지금. 아 이렇게 됐어. 근데 시험에 겁나 많이 나와. 자 이거 지금 선고일자 지금 뭐야? 2008년 4월인데 지금 현재 12년째 고통받고 있어 지금. 자, 학계에서 이게 좀 수험생들이 다 이 판례 다 공부해 지금. 자, 그러면은 대대손손 이런 멍청한 짓을 했다고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자, 이거 시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437페이지 여기까지는 할게요. 자, 1번, 2번, 3번 똑같은 판례들인데 2번만 별표 칠게요. 2번에 다 있어요, 거기. 2번 잠깐 보겠습니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해서 생이채권이 변적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그쵸? 변적이 필요하고. 자, 한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자, 거기서부터 형업 해치겠습니다. 경매개시부터 칠게요.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로서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매수 일행에 대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형업에 쳐놓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된다는 건가요? 대항이 안 된다는 건가요? 대항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기출지문 보시면은, 자, 기출지문 중에 첫 번째 거.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해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할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의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가 아니고 성립은 되는데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구별이 필요해요.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칠판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번도 똑같은 건데, 칠판 볼게요. 여기가 이제 경매가 개시가 된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 시점에 유치권이 성립 요건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이러면 성립되고, 유치권은 초강력법 특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줄 때까지 절대 안 나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선순위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던 말던 경매 전에 성립되기만 하면 다 덤벼. 안 나가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돼요. 이게 유치권의 가장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위에 1번 판례도 있고 뭐 3번 판례도 있고 다 보면은 하여간 경매 전에만 성립되면 무조건 안 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게 제일 강력한 힘인 건데, 근데 지금 2번 판례는 경매 후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있겠지. 법정담보 물건이라 요건 갖춰지면은 성립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걸로 경락인에게 대항까지는 하면 안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럼 이제 자, 왜 이랬냐? 자, 아주 강력한 물건이고 유치권자는 물건에 직접 자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버티게 해주지만 이 경매 후에 것까지 허용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경매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친구 불러다가 유치권 시켜버리고 들어 누워버리게 만드는 이런 경매를 깽판 놓자고 하는 식의 행동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경매당해요? 그럼 일단 유리창 다 깨. 그런 다음에 친구 불러서 야 네가 유리창 공사 좀 해라. 공사 대금은 한 5배로 책정해 줄게. 그리고 들어 누워있다 보면 누가 돈 줄 거야. 이런 짓을 해버린다는 거지. 우려가 있어. 이거는 좀 너무해.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자 성립은 되는데 대항은 못한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자, 이 경매가 만약에 취하가 돼서 경매가 안 끝나고 그냥 엎어지면 그러면 이런 유치권도 정상적인 유치권이라면 기능을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지금 경매 깽판 놓는 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자 성립은 될 수 있어. 성립은 될 수 있지만 경매가 제대로 끝나서 경락인이 나오면 경락인한테 유치권 한다 소리는 하지 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자, 유치권자가 대항을 못하는 유일한 상황이에요. 누구에게나 버티기가 가능한데 딱 하나 요것만 버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고 29의 유치권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한 문제를 냈어요. 경매 전에 거 후에 거 구별하는 걸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작년에 이거 예상 문제였고. 자, 근데 이거는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이번 판례 끝부분에 가보면은 여기 좀 약간 확정됐습니다. 자, 따라서 채무자 소유 건물에 관해서 증개축 공사 수급, 노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획 등이 맞춰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즉 점유를 여기서 한 거죠. 그랬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기획 등에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료해서 공사대금 채권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가 경매 개시 시점인데 채권은 여기서 생겼어. 그럼 유치권은 어디서 생긴 거야? 경매 후에 생긴 거죠? 자, 아까 따로 생기는 거 괜찮지만 둘 다 갖춰줘야 된다 했어. 이러면 경락인한테 대항해요? 못해요? 이러면 일로 가는 것이.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 옛날에 이 위에 판례만 있다가 이 판례랑 이 판례랑 합쳐진 판례가 이제 새로 나온 게 2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판례가 3개나 있지만 3개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써있는 말이고 그러면은 자, 요 부분 판례가 나왔을 때 야 이거 좀 출제하겠다. 그 작년에 결국은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되는데 여전히 뭐 앞으로 몇 번 더 낼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유치권자가 버티지 못하는 유일한 상황에 관련된 지문이라면 당연히 앞으로도 더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딴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저당권 앞뒤, 뭐 가압류 앞뒤 이렇게 다 무시해도 돼. 근데 뭐만?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는 성립을 해야 돼. 그 후에 성립한 걸로 성립은 될지 몰라도 대항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고요. 자, 밑에 5번의 마지막 성립 요건인데 자, 배제 특약 있으면 유치권 못하죠. 그래서 배제 특약 없어야 되겠고 자, 1번에 배제 특약 유효하다 해놨던 건데 오늘은 판례로 보면 2번에 보시면 2번에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분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자, 원상으로 복구 형업해. 자, 우리 원상 복구 특약 한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다 뜯는 거죠? 그럼 유치권 해요? 못해요? 못해. 유익비로 유치권 해야 되는데 지금 인테리어 다 뜯으면 유익비 포기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약정하는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형업해도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원상복구 특약하면 유치권 할 수 없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립요건인데 자, 오늘 이제 성립요건의 쪽에 판례가 좀 몇 개 더 추가되긴 했는데 뭐 그림만 이렇지 다 매매대금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요 판례 하나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유치권의 효력 쪽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진도 나가면 대학법 총론 중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하루 정도 분량이 남는 건데 그거는 그 다음 주에 일정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봐서 제가 주말에 날짜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주말에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제 일정이 지금 도저히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제가 일정이 생겨가지고 책 써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막 이래가지고 아마 그냥 한 주 미뤄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